오늘 미국 시장 선대지수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초반부에 뭐 거침없이 밀려 내려오다가 하락 추세를 멈추게 만들고 횡보에서 끝났는데 스몰캡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다른 거에 비하면 거의 뭐 한 4배 빠졌죠. 심리수가 굉장히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유럽장도 좀 빠졌고요. 최근에 밀려 올라온 것에 대한 심리적인 하락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오늘 빠진 미국의 주요 이슈는 두 가지거든요. 잡 오프닝 신규 일자리 수가 뚝 떨어졌습니다. 밑으로 쭉 빠졌죠. 내려왔다가 반등했는데 작년 하반기 10월 달에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했는데 작년 10월 찍었던 저점을 보다 더 낮을 수까지 내려왔고, 그 다음에 팩토리 오더가 2달 연속 감소했다고, 이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주식시장이 밀렸는데, 제가 보기엔 최근 쭉 올라왔잖아요, 추세적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심리적 하락이 발생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를 않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자금도 밀려 들어가고 있고, 이동평균선상으로도 긍정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고, 방향성 지수 DMI 같은 경우에도 긍정 패턴으로 ADX도 올라가고 있고 긍정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무엇인가 걸림돌이 없이 빠르게 올라가는 게 최종적으로 고점을 찍는 최종 결정권, 그러니까 최종 고점을 더 높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경제 지표는 안 좋은 쪽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한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업부동산 관련된 지금 우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중소은행 같은 경우에 공격적으로 상업부동산 쪽이나 이런 쪽에 그 대출이 됐고, 그리고 이제 상업부동산 공실률이 지난번에 16% 뭐 20% 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무디스 쪽 데이터였던가요? 그다음에 가격도 좀 많이 상업부동산이 빠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그 금융시장에도 여파를 미칠 수 있다. 그 중소은행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충격으로 다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직은 뭐 시가평가 장부에 안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부실화 문제로 지난번에 SVB 사태와 같은 일들이 또 터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의 그 신뢰지수가 약간 안 좋아요. 금융신뢰지수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볼까요? 이거는 시카고 연준에서 발표하는 그 NFCI인데 금융 컨디션 인덱스거든요. 근데 얘는 사실 아직 최종 발표 안 나왔습니다. 이게 이 주간 단위 발표를 하는데 지금 31일이 넘었는데도 31일 자료가 안 나왔어요. 얘가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24일까지 놓고 보면 이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 이 윗방향으로 올라가는 게 불안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그 OFR 파이낸셜 스트레스 인덱스인데, 이것도 역시 금융시장 쪽에 여러 가지 종합돼서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데, 얘가 이제 쭉 올라갔다가 3월 들어 미국발 이제 그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뭐 도이치방크 이런 것 때문에 쭉 올라갔다가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긴 한데 내려오다 멈췄어요. 지금 약간 떠 있는 상황인 거죠. 불안정성에. 그래서 지금 금융 시스템의 에 대한 어떤 그 투자자들의 심리, 경제 주체들의 심리들은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일들이 터지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업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중소은행이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가 터지면 이 주식시장이 아주 세차게 아랫방향으로 내리 꽂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 7월, 8월 이렇게. 그래서 4, 5, 6월 정도 올라가고 나면 사실은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2분기 정도까지가 주식시장이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볼 수 있는 패턴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리고 이제 좀 더 내용을 보면, 이제 이거 유럽 위원회에서 발표한 그 유럽의 그 소비자 그러니까 심리 지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간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고용에 대한 기대 지수인데, 요거 고용에 대한 기대 지수 올라가다가 최근 올해 들어서 2, 3월 때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에 대한 심리적 지수, 심리 강도가 올라가질 못하고 횡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게 이제 ESI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가계하고 기업의 심리 지수를 혼합해 놓은 거예요. 걔가 지금 올라가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장기 평균상에도 도달하지 못했고, 심리 강도가 그 기업과 소비자 동시에 합한 걸 놓고 보면 그렇게 세지질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좀 전에 봤던 거 ESI 여기 보시면 이제 산업 전체적으로 뭐 이게 이제 제조 그러니까 제조 광업 그다음에 뭐 유틸리티 이런 것들 포함한 겁니다. 그다음에 서비스업이 있는데 두 개 다 지금 올라가다가 좀 내려오고 있죠. 건축업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고 이게 소비자 심리 지수만 쭉 올라가다가 살짝 멈췄어요. 그 산업 주체 중에서 기업 쪽은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가 살짝 반등했는데 한번 꺾였고 최근 들어서 살짝 꺾여서 이제 다시 내려오고 있고 2023년도 들어서 소비자 심리 지수만 쭉 올라갔는데 강도가 살짝 죽었다 이번 달에.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기대치가 이거거든요. 향후 3개월 기대치가 보시면 이제 이게 살짝 올라가다 굽은 게 이제 리테일 세일, 소매 판매고 여기 쭉 꺾인 거는 산업 영역. 그 이후에 전체 산업 영역 중에 뭐 제조업, 광업, 뭐 유틸리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서비스업만 이게 추세적으로 살짝씩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파란 거. 그래서 서비스 업종이 지금 그나마 버티고 있고 제조업 쪽은 그렇게 좋지가 않다. 심리지수가. 이게 미국 심리지수거든요. 이거는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의 두 가지 데이터를 믹싱해 놓은 거가 있어서 이걸 보여드리는데 이게 파란 게 컨퍼런스 보도에서 나오는 소비자 심리지수예요. 그 다음에 이 빨간 거는 미시건 대학교에서 이거 미시건 대학 아니네. 제가 예전에 이 데이터 다른 게 섞여져 있는데 그거를 지금 빼고 봤네. 다른 데이터입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미시건 대학교 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NFIB라 그래서 이게 소기업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의 심리지수거든요. 근데 이게 빠진 다음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컨퍼런스 보도도 빠진 다음에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미시건 대학 심리지수는 컨퍼런스 보도보다 약해요. 이게 미시건 대학교 소비자 심리지수거든요. 얘는 올라가다가 추세적으로 쭉 내려오고 있죠. 올해 들어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셨던 이 컨퍼런스 보도는 올해 들어서 이렇게 팅팅팅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니고 미시건 대학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현재 상황하고 그 다음에 기대치를 혼합한 거고요. 향후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소비자 심리 기대치가. 걔는 오히려 쑥 빠졌습니다. 지금 3월 달에 나온 게. 이게 31일 날 나왔죠. 3월 31일 날. 그래서 그 미국 심리지수는 지금 양쪽으로 찢어져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심리지수는 위드 코로나 가면서 약간 개선이 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향후 상황은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ISM 제조업 지수거든요. 구매관리자협회에서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제조업 관련된 PMI 지수인데 이건 밑으로 계속 빠지고 있어요. 46.3입니다. 50이 경기 수축과 확장을 구분하는 기준선이거든요. 근데 추세적으로 계속 수축 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제조업 쪽은. 그리고 서비스업 쪽은 반등해서 지금 올라가서 요 언저리에서 있거든요. 확장 국면에. 그래서 제조업 쪽이 나오면 지표들이 안 좋기 때문에 안 좋게 반응을 하고 서비스업 쪽이 나오면 지표가 좋아서 그걸 또 방어하고 이런 형태로 움직일 것 같아요. 이게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 보시면 위드 코로나 이후에 탕 튀었다가 밑으로 다시 제조업이 내려오고 있어요. 강도가 줄은 거죠. 튀는 강도가. 이 서비스업은 강도가 계속 세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상당히 많이 세졌기 때문에 얘가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다 이제 1.5분 멈춰서 움직이거나 살짝 내려오는 이렇게 파동을 치는 정도가 될 거고 요 같은 경우는 지금 51.9인데 여기 마켓에서 나오는 카이신 제조업 지수는 50 가까이 붙었거든요. 중국이. 그래서 유럽을 더 볼까요? 이거 하나 더 볼까요? 이 유럽입니다. 유럽 이게 제조업 PMI 지수거든요. 여기 보시면 50m로 내려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 서비스 PMI 지수인데 쭉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제조업은 깨지고 있고 서비스업만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 관련된 경제 지표가 나오면 주식시장이 부정적으로 작동을 하게 될 거고 그거를 서비스업 지수가 커버하는 형태로 움직이게 될 건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지금 고용시장에 대한 문제가 야기가 되면 이제 경제가 수그러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될 거예요. 안 좋게. 오늘처럼 오늘이 뭐 아직 그 신규 일자리 수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 준다고 하는 것들에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뭐 제조업이나 생산이나 뭐 가동률이나 이런 건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신규 주문이나 이런 것들은 PMI 지수가 떨어지는 걸 보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서비스업 지수에서 좀 괜찮을 수 있고, 그리고 리테일 세일이나 이런 것들은 좀 괜찮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는 아직은 큰 문제를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실업률이거든요. 실업률인데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영역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유럽도 같은 경우 유로 에리어도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고, 프랑스, 이제 독일은 좀 올라가고 있죠. 미국도 지금 바닥에서 흔들리고 있고, 다만 중국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추세적으로. 그래서 아직 고용시장이 전체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실업이라고 하는 공포로 몰아넣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이 부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업률이 윗방향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주식시장이 윗방향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뜬금없이 뭔 일이 팡 터지면, SVB 미국발 그 은행 불안정성 같은 것이 터지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경제 지표는 못 받쳐주는 것 같고,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확 높아지기 때문에.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재 문제가 야기된 걸 연준은 잘 알고 있고, 연준이 그거를 잠재우는 방법, 실제로 이 부분을 잠재우는 방법은 리세션을 일으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리세션을 일으키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약간 연준한테 이제 막 그 연준을 안 좋은 방향으로 말하려고 하는 거고, 실제로는 리세션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리세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리셋을 하려면, 그러니까 새로 정상화를 다시 돌려서 뭔가 또 그 글로벌 경제라는 게 돌아가려면, 글로벌 경제 공장이 다시 재가동이 잘 돼서 추세적으로 계속 돌려면, 예전에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기준금리가 상당폭 내려와서 금리가 리셋이 돼야 돼요. 금리 리셋이 없으면 경제가 다시 돌기 어렵습니다. 이건 뭐 다른 데이터들을 지금 안 보여드리고, 어제 너무 길게 했기 때문에 오늘 짧게 끝낼 거거든요. 그리고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이게 뭐냐면, 이 파란 게 10년 국채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 게 연두색이 주식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빨간 거 있죠. 이게 미국의 그 케이스-실러 주택지수예요. 그러니까 장기간, 이게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주택 가격도 상당 부분 고점을 쳤고 주식도 고점을 쳤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보시면 이 연준이 대규모로 자금을 살포했어요. 이렇게. 그랬다가 좀 자금을 빼다가, 이거는 이제 대체대표예요. 연준에. 자금을 좀 빼다가 주식시장이 약간 흔들리면서 다시 재반등할 때 보시면 여기 다시 자금 공급이 이루어졌다. 밑에 보시면, 자, 좀 당겨볼까요? 이렇게. 이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되겠네. 전체적으로 채권도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가격대에 있었어요. 여기가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직전, 터지고 나서 그 초반부에 이게 채권 수익률이 10년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이 파란 게, 이게 수익률이 이만큼 빠졌다는 얘기는 이만큼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직전의 이후의 시기에는 주택 가격도 높았던 시기였고 주식 가격도 높았던 시기였고, 물론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조정을 받았죠. 그다음에 채권 가격도 굉장히 높았던 때예요.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으려고 할 만한 시기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잘라서 보면 연준이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대규모로 자금을 공급했죠. 그것 때문에 추세적으로 주택 가격도 그렇고 주식 가격도 밀어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난 뒤에 다시 대규모로 자금을 공급했잖아요. 자금을 공급하면서 주택 가격이 다시 밀려 올라가고 주식 가격하고 주택 가격이 동시에 밀려 올라갔는데, 이 자금 규모를 줄이기 전에 주식이 선반영으로 밑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주택 가격이 지금 두들겨 맞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하고 상관관계가 좀 높고 기준금리하고도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가도 올라가고 기준금리도 올라가서 이게 반영된 거라, 지금 뭐 연준이 자금을 대규모로 풀었다 이런 것 때문에 반영됐다라고 정확히 말하기는 그렇고요. 여하튼 그래서 지금은 모든 가격들이 다 센 가격에 있기 때문에 그거가 조정국면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사실 상당히 빨리 반응하는 게 주식이 먼저 반응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 반응을 하는 게 이제 주택 시장이 반응을 하고, 세 번째 반영을 하는 게 이 두 가지가 깨지면 그 실물 경제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롤링 리세션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 영역이 침체를 먼저 보이고 전체가 동시에 동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롤링이라는 게 이제 굴러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쪽이 먼저 침체를 보이고 이제 주식시장, 그 다음에 이제 주택시장, 그 다음에 이게 실물 경제의 전이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순차적으로 계속 리세션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물 경제 지표는 좋지 않은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추세적으로 뭔 일이 안 생겨가지고 급격하게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강도가 떨어지게 될 거고, 그 과정에 혹시라도 그 이슈가 터지면 뭐 어떤 이슈든 특히 이제 금융 쪽에서 지금 이미 약간 사려는 파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금융시장에서 이슈가 터지면 주가는 굉장히 빨리 급락할 겁니다. 일단은 짧게 보면 이제 내일 저녁 11시 예. 그때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거든요. 목요일이건 수요일날. 예. 내일 저녁 11시에 ISM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제조업 지수가 나오는데 얘가 지금 긍정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얘가 갑자기 뭐 기대치보다 훅 떨어진다거나 이러면 주식시장이 또 한번 추세적으로 내려간다기보다는 이제 세게 쪽 밑으로 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얘가 좀 잘 버텨주면 이 강도가, 주는 강도가 잘 버티면서 다시 윗방향으로 머리를 둘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곧 그 실적 장세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실적 발표, 1분기 실적 발표들이 나올 건데 거기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긍정적인 이슈로 그 발동이 되면 이 실적 발표 나온 것에 대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여기 직전 8월에 있는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 거고, 그렇지 못하면 여기까지는 갈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 과정이고 지켜보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일정 부분 강도 이슈 올라온 주식 포지션은 다 청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